오늘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옛날 산골 마을에 박정수와 이혁이라는 두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둘은 태어날 때부터 이웃에 살며 자란 진짜 중마고우였죠. 어릴 적부터 함께했던 그들의 우정은 남달랐습니다. 봄이면 산나무를 캐러 가고 여름이면 개울에서 물고기를 잡았죠. 가을엔 밤을 따고 겨울엔 함께 모여 앉아 옛날 이야기를 듣곤 했습니다. 혁아, 우리 우정 영원히 변치 말자. 당연하지, 정수야. 우리의 우정은 영원하다고.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며 자란 두 사람은 어느덧 30을 넘긴 노총각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언제쯤 장가를 갈 것인지 궁금해했지만 둘 다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죠. 그런데 어느 날 운명을 바꿀 만남이 있었습니다. 옆 마을에서 이사 온 애순이라는 처녀였습니다. 그녀는 마을에서 본 적 없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달빛 같은 피부에 버들잎 같은 눈매 그리고 은은한 미소까지. 마을 총각들은 모두 그녀에게 마음을 뺏겼습니다. 정수와 이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 애순이를 본 순간 두 사람 모두 가슴이 두근거렸죠. 하지만 친구 사이인 만큼 서로에게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애순이의 눈에는 오직 정수만 보였습니다. 정수의 넉넉한 인품과 따뜻한 마음씨에 끌렸던 것이죠. 이혁은 그런 애순이의 마음을 일찌감치 알아차렸습니다. 정수야, 애순이가 너를 좋아하는 것 같아. 정말? 나도 애순이가 마음에 들긴 해. 그럼 잘해봐. 이혁은 친구를 위해 자신의 마음을 접었습니다. 아니, 접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이혁이 자리를 비켜주자 정수와 애순이의 혼례가 성사되었습니다. 혼례날 이혁은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축하했습니다. 정수야, 축하한다. 행복하게 잘 살아라. 혁아, 고마워. 네가 아니었다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었겠나 싶어. 하지만 이혁의 웃음 뒤에는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숨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인을 친구에게 양보한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거든요. 혼례 후 정수와 이혁의 사이는 점점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혁이를 자주 찾지 않았고 만나면 온통 아내 이야기뿐이었죠. 우리 애순이가 밥을 얼마나 맛있게 짓는지 몰라. 애순이가 바느질 솜씨도 뛰어나더라. 어제는 애순이가 내 옷에 꽃을 수놓아줬어. 처음에는 친구의 행복을 기뻐하려 했던 이혁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이야기들이 가시처럼 느껴졌어요.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면서 두 친구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정수는 혼인 후 모든 면에서 번창했어요. 농사는 풍년이 들었고 집안 살림도 넉넉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애순이가 복을 가져왔다며 부러워했죠. 정순애는 애순이 시집 온 후로 살림이 확 폈어. 역시 여자가 잘 들어와야 집안이 잘 된다니까. 애순이 같은 며느리 어디 또 없나? 반면 이혁은 여전히 장가를 못 간 채로 혼자 쓸쓸히 지냈습니다. 혁아, 니는 언제쯤 장가를 갈 거냐? 나이도 이제 30이나 넘었는데. 이런 수군거림들이 이혁의 귀에 들릴 때마다 불편했습니다. 특히 형제처럼 지내던 정수의 태도가 제일 거슬렸어요. 마치 불쌍한 사람을 동정하는 듯한 눈빛과 우월감이 묻어나는 말투는 정말 참기 힘들었죠. 혁아, 요즘 어떻게 지내냐? 혼자 사는 게 많이 외롭지? 밥은 제때 챙겨 먹고 있냐? 우리 집에 밥 먹으러 와. 그 모든 것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수가 환한 얼굴로 달려와 말했습니다. 혁아, 큰일이야. 무슨 일이야? 우리 애순이가 아이를 가졌어. 내년 봄이면 내가 아버지가 되는 거야. 그 순간 이혁의 마음속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졌어요. 정말 축하한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시커먼 질투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두 친구는 함께 밭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수철이라 마을 사람들이 서로 도우며 일하는 시기였죠. 정수는 여전히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아내가 배가 불러오자 아기를 만날 생각에 들떠 있었던 것입니다. 혁아, 내가 아버지가 된다니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 아이 이름도 벌써 생각해뒀어. 아들이면 정호, 딸이면 정희로 하기로 했어. 우리 애순이가 입덧도 별로 없어서 다행이야. 정수의 목소리에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혁이는 친구의 행복한 모습을 볼 때마다 자신의 초라함이 크게 느껴졌죠. 혁아, 너도 이제 장가 가야지. 나처럼 좋은 아내를 만나면 인생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몰라. 그 말이 이혁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어요. 마치 자신을 불쌍히 여기며 조언하는 듯한 말투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좋은 처자 하나 소개해 줄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혁은 주먹만한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정수는 여전히 등을 돌리고 쭈그려 앉아 일하고 있었어요. 돌이 정수의 뒤통수를 세게 강타했습니다. 정수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하지만 제 정신이 아닌 이혁은 멈추지 않았어요. 두 번째도 또 쳤어요. 세 번째, 네 번째. 조용히 좀 해. 제발 조용히 하라고. 이혁은 중얼거리며 계속 돌을 내리쳤습니다. 애순이 얘기 좀 그만하라고. 네 행복 자랑 좀 그만하라고. 정수의 몸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이혁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혁은 그제야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어요. 이혁은 피 묻은 돌들을 개울에 던지고 정수의 시신을 조금 떨어진 곳으로 옮겼어요. 마치 넘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것이었죠. 그리고 나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계속 떨렸고 가슴은 마구 뛰었습니다. 다음 날 해가 지도록 정수가 집에 돌아오지 않자 애순이는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혁이를 찾아왔습니다. 오라버니, 혹시 우리 서방님 못 보셨어요? 애순이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글쎄, 반일 끝나고 어디 들른다고 하던데. 그럴 리가 없어요. 일 끝나고 집에 바로 온다고 했는데요. 애순이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걱정 마. 남자들은 가끔 그래. 술이라도 한잔하고 늦는 걸 거야. 늦어도 내일은 들어올 거야.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정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찾아 나섰고 마침내 사흘째 되는 날 정수의 시신이 발견되었죠.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머리에 상처가 있네. 실족해서 돌에 부딪힌 모양이야. 불쌍하게 어떡해. 고 다이도 태어나는데. 장례식에서 이혁은 누구보다 슬퍼하는 척했고 애순이 옆에서 도왔습니다. 애순이는 그런 이혁에게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오라버니, 고마워요. 오라버니만이라도 곁에 있어 주셔서 다행이에요. 이혁은 미안함과 동시에 이제 기회가 생겼다는 기대감이 들었죠. 애순이 홀로 임신한 몸으로 혼자 살기란 쉽지 않았어요. 이혁은 매일 찾아가 집안일을 도와주었습니다. 애순이도 혁이의 친절에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점점 혁이를 의지하게 됐죠. 얼마 후 애순이는 정수를 닮은 아들을 낳았어요. 혁이는 몸조리하는 애순이를 찾아가 아기와 산모를 정성스럽게 돌봤어요. 애순아, 만약 괜찮다면 내가 너와 정호를 평생 돌봐주고 싶어. 애순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라버니, 애순이는 고민했지만 이혁은 정수의 가장 친한 친구였고 다른 낯선 남자와 재혼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죠. 그렇게 이혁과 애순이는 혼례를 올렸습니다. 이혁은 드디어 꿈에 그리던 모든 것을 손에 넣었습니다. 아름다운 아내, 평화로운 가정. 혼례 후 1년이 지나자 애순이는 둘째를 임신했습니다. 이번에는 이혁의 아이였죠. 이혁은 기뻤어요. 이제 정말로 완전한 가정을 이룬 것만 같았죠.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봄날 이혁은 장에 나갔습니다. 그는 과일 좌판 앞에서 수박을 보며 걸음을 멈췄습니다. 문득 어린 시절 기억이 정수와 함께 남의 밭에서 수박을 훔쳐 먹던 기억이 떠올랐죠. 정수야, 이거 정말 달다. 이렇게 단 수박은 처음이야. 쉿, 조용히 해라. 들키겠다. 괜찮아. 아무도 없어. 우리 이거 다 먹고 가자. 그때는 정말 순수했습니다. 정수와 함께하는 모든 것이 즐거웠고 서로를 진심으로 아꼈던 시절이었죠. 장난을 치며 함께 웃고 어머니께 혼이 나면 함께 맞았습니다. 이혁이 정수와의 추억에 잠겨 있을 때 누군가가 그런 혁을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낯선 스님은 이혁을 한참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는 탐욕과 시기로 죄업이 깊네. 그 업이 자식에게 돌아가 자네 자식은 명이 길지 못할 걸세. 이혁은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나타난 스님이 꿰뚫어 보는 듯 했죠. 무슨 소리세요? 저를 아시기라도 합니까? 도둑질을 한 자리에서 잠을 자는 자요. 남의 것을 빼앗아 제 것으로 만든 자의 업보는 반드시 돌아오는 법이라네. 스님의 말이 점점 비수처럼 꽂히자 이혁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악업을 끊고 싶거든 그 유족에게 모든 것을 정직하게 털어놓고 고인에게 사죄하게나. 그것만이 자네도 가족도 살 길이네. 무슨 헛소리를. 이 중놈이 뭘 안다고 함부로 짓거리는 게요? 이혁은 화를 내며 스님을 쫓아버렸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아내는 둘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둘째 진수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허약했어요. 자주 열이 나고 잘 먹지 못했고 울음소리도 힘이 없었죠. 의원들을 여러 명 불러봐도 뚜렷한 병명을 알 수 없었습니다. 아이는 점점 야위어 갔죠. 진수가 앓을 때마다 이혁은 괴로웠어요. 스님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진수가 아픈 게 정말로 내 죄업 때문일까? 진수가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자 이혁은 참을 수 없었어요. 그 스님을 찾아서 다시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만났던 장에서도 스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인근 사찰들을 모두 돌아봐도 그런 스님을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혁은 점점 미칠 것만 같았죠. 밤마다 정수가 꿈에 나타났습니다. 혀가 내 자리에서 편히 잠이 오니 내 처자식을 뺏어가 놓고 행복하니 네 아들은 너 때문에 계속 아플 거다. 그게 바로 네 죄값이다. 꿈에서 깨면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손은 계속 떨렸고 가슴은 두근거렸어요. 애순이는 그런 남편을 걱정했습니다. 여보, 요즘 어디 아파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할 뿐이야. 하지만 이혁은 점점 밥맛도 없고 잠도 오지 않았어요. 아들 정호가 아빠 괜찮아요? 물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그 아이가 부르는 아버지가 이제는 괴롭게 느껴졌죠. 결국 이혁은 견디지 못하고 술을 찾는 날이 잦아졌어요. 어느 날 밤 술로라도 이 괴로움을 잊어보려고 주먹을 향했죠. 주모, 여기 술 한 병 주시오. 이혁은 계속 술을 마셨습니다. 몇몇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많이 취하자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것이 터져나왔습니다. 내가 나쁜 놈이야. 내가 정수를. 주막 사람들이 혁이의 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혀가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술에 취해서 헛소리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이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수를 죽였어. 돌로 머리를 쳐서 죽였다고. 하도 그 자식이 마누라 자랑을 하길래. 주막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혁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정수를 죽였다고? 설마 그게 무슨 소리야? 정말이야. 밭에서 돌로 머리를 쳐서 죽였어. 애순이가 너무 좋아서 질투가 나서. 이혁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어떻게 정수를 죽였는지, 어떻게 숨겼는지, 어떻게 애순이와 혼인했는지, 술김에 그동안 눌러왔던 진실을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곧바로 마을 이장에게 알렸고 관아에 신고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혁은 관아 포졸들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이혁 당신을 살인죄로 체포하겠소. 우리 서방님을 왜요? 애순이는 상황을 들었지만 충격을 받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애순이의 꿈에 정수가 나타난 것입니다. 애순아, 서방님, 정수는 생전과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애순이를 바라봤죠. 이제 모든 것이 밝혀졌으니 이젠 편하게 가려고 해. 서방님 정말 미안해요. 제가 몰랐어요. 당신을 탓하는 건 아니야. 진실이 밝혀진 것만으로도 난 이제 충분해. 아이들 잘 키워다오. 혁이를 너무 미워하지는 마. 그 친구도 고통의 무게로 힘들 테니까. 꿈에서 깨어난 애순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부터 진수의 병이 점점 나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열도 내리고 밥도 잘 먹고 얼굴에도 혈색이 돌았습니다. 의원도 놀랄 정도로 회복되고 있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생사의 고비가 와서 위험했는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야. 며칠 후 감옥에서 혁이의 편지가 도착했어요. 애순아, 정말 미안하다. 너에게 지울 수 없는 죄를 지었어. 나는 벌을 받아야 마땅해. 남편과 아버지가 될 자격이 없는 놈이다. 애순아, 너를 사랑했지만 잘못된 방법이란 걸 이제는 알아. 용서해다오. 애순이는 편지를 받고 아무것도 모르고 지낸 시간들이 스치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충격이 컸죠. 감옥에 있는 이혁에게 스님이 찾아오셨어요. 스님, 여길 어떻게? 자네는 이제 어떻게 하려는가? 제 목숨으로 조만간 죗값을 갚으려 합니다. 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죽음으로는 진정한 속죄가 되지 않아. 살아서 참회하고 선행을 쌓는 것을 고인도 원할 걸세. 하지만 저는 친구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살아야 하는 것이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감옥에서 나오면 친구의 묘에 찾아가 진정으로 참회하게.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뒤에서 도우며 가정을 성실히 지키게나. 그것이 자네가 할 수 있는 속죄네. 이혁은 스님의 말에 따라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몇 년 후 이혁은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작은 움막을 짓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정수의 무덤에 가서 성묘하고 뒤에서 아들 정우와 진수를 지켜봤어요. 애순이와 아이들은 이혁을 보면 복잡한 감정이 들었지만 그가 진심으로 참회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정우는 장성에서 훌륭한 청년이 되었고 진수는 건강하게 자라 똑똑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정수야, 네 아들들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다. 멀리서 우리를 지켜줘서 고맙다. 사람은 자랑하기를 좋아하지만 결국 자랑으로 가까운 소중한 사람을 잃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질투와 시기, 탐욕을 불러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잘 될 때는 내가 받은 것에 조용히 감사하는 것,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 이것이 복을 지키고 재앙을 멀리하는 지혜인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저에게 응원해 주세요. 오늘도 복에 머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